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랑으로 거둔 양딸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즐겁게 들어주시고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두고 이 시대의 마지막 도예가라느니 흙에 혼을 불어넣는 장인이라느니 하며 과분한 칭송을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그저 늙고 병들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멀어버렸던 어리석은 노인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확히 10년 전,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가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예술혼을 불태운다는 핑계로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텅 빈 작업실에 혼자 앉아 몰래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사무치게 고독하더군요. 제자들은 기술만 배우면 하산하기 바빴고 명성을 보고 찾아오는 이들은 제 작품의 가격표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한 보육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뜻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막한 집을 벗어나 사람 냄새라도 맡고 싶었던 노인의 헛헛함 때문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당시 갓 30이 되었다던 지수는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날은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마당 수도가에서 아이들의 이불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그녀는 곁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맑고 따뜻하던지 마치 잿빛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낡은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수가 제게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앉아도 될까요? 아까부터 뵙고 싶었는데 빨래가 너무 밀려서 이제야 인사를 드려요. 아, 물론이죠. 앉으세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장갑도 없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이 많이 상했구려. 아이, 괜찮아요. 아이들이 뽀송뽀송한 이불 덮고 잘 생각하면 손실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혹시 박영촌 선생님 아니세요?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봐요. 늙은이 얼굴을 알아보는 젊은이도 다 있습니까? 맞습니다. 흙만지는 박영촌입니다. 세상에,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제가 선생님 작품 도록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특히 그 백자 다랑아리요. 아무런 무늬도 없이 둥그렇게 빚어진 그 항아리를 보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 보이면서도 따뜻해 보여서요.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제 고독을 읽어낸 사람은 지수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습니다. 도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젊은 처자가 어찌 이런 곳에서 봉사를 다 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쁠 텐데. 저도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런 시설에서 자랐거든요. 여기 아이들 보면 꼭 제 어린 시절 같아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선생님 손을 보니까 돌아가신 원장님 생각이 나네요. 그분도 손이 참 투박하고 거칠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이었거든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울 줄 알았던 그녀의 손에서 뜨거운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평생 차가운 흙덩어리만 만지던 제 가슴에 묘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제 작업실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업실 청소를 돕겠다며 오더니 나중에는 제 식사를 챙겨주겠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 둘이 되니 밥맛이 꿀맛이더군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제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제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양, 왜 그러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선생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 곁에 있으면 꼭 친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 딸이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재산 같은 걸 10원 한 푼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외로워요, 아버지.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핏줄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하늘이 주신 늦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마. 나도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하고 늘 바랐단다. 이제 울지 마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마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던 날, 지수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 또한 주책맞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수는 정말 완벽한 딸이었습니다. 낡고 어두침침했던 제 갤러리를 요즘 감각에 맞게 세련되게 리모델링했고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도 도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흙먼지 마시며 손님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골치 아픈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멋진 작품만 만드시면 돼요. 저는 그런 딸이 대견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지수가 갤러리를 맡은 뒤로 매출도 오르고 제 명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딸 복이 터졌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작품에 대한 칭찬보다 더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지수는 결혼을 하겠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김태용. 지금의 제 사위가 될 사람이었지요.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좀 유약해 보였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썩 마음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정말 착해요. 가진 건 없지만 성실함 하나는 제가 보증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무서워 보이시나 봐요. 우리 아버지 모시려면 저 잘난 척하고 계산적인 사람보다 이렇게 순하고 우직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태영 씨, 뭐해? 아버지께 인사 안 드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하지만 지수 씨와 장인어른을 평생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사위가 땀 뻘뻘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여우 같은 놈보다는 곰 같은 놈이 낫겠다 싶었죠. 내 딸이 좋다면야 나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김서방은 우리 집의 식구가 된 후 갤러리의 온갖 잡일을 도맡았습니다.
무거운 도자기를 나르고 제 운전기사 노릇도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정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제가 눈 감는 날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1년 전부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랜 시간 가마 앞에서 흙먼지와 유약 냄새를 맡은 탓에 폐가 많이 상했다고, 일종의 진폐증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날 지수는 사색이 되어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당장 요양 가셔야 해요. 아니다. 내 평생 이곳을 떠난 적이 없는데 가마를 두고 어딜 가란 말이냐. 나는 여기서 흙 만지다 죽으련다. 아버지, 제발 제 생각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겨우 가족이 생겨서 행복한데 저 또다시 고아만 되실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공기 좋은 전원주택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딱 1년만, 아니 2년만 푹 쉬다 오세요. 갤러리는 저희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주말마다 제가 반찬 싸들고 갈게요. 네? 아버지, 제발요. 딸의 눈물 앞에 장사 없더군요. 자식이 저렇게까지 나를 걱정하는데 고집을 피우는 것도 노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을 결심했습니다. 떠나던 날 아침, 저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분신과도 같은 인감도장과 작업실 열쇠, 그리고 갤러리의 모든 운영권이 담긴 위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야, 받아라. 이게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네가 내 딸이니 믿고 맡기는 거야. 김서방이랑 상의해서 갤러리 잘 꾸려나가거라. 혹시라도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언제든 연락하고. 지수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피땀으로 일군 명성인데 흠집 하나 안 나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김서방, 당신도 잘할 수 있지? 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때 김서방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장인어른과의 이별이 아쉬워서 혹은 중책을 맡은 부담감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서방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집은 지수의 말대로 그림처럼 아름답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지수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을 살폈고 김서방은 장작을 패고 마당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의 발길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에는 갤러리에 외국 바이어가 온 데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김서방도 요즘 물건 포장하느라 허리가 나갈 지경이래요. 아빠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일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지. 너무 무리하지들 말아라. 그런데 지수야, 내 휴대폰이 자꾸 끊기는구나. 통화하기가 힘들어서 원. 아, 참. 아버지, 거기 산속이라 기지국이 멀어서 전파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전자파도 폐에 안 좋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웬만하면 휴대폰 꺼두시고 자연만 보세요. 급한 일 있으면 제가 이장님 댁으로 전화할게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과잉보호라고 여기며 웃어 넘겼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시간은 서울과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느리고 고요하고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지수는 제게 요양이라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철저한 유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평생 흙비는 소음 속에 살다가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리는 곳에 오니 귀가 씻기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갤러리를 핑계로 발길을 끊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휴대폰은 먹통이 되기 일쑤였고 집 전화선마저 어찌된 영문인지 잡음이 심해 통화가 어려웠습니다. 가끔 지수와 통화가 연결될 때면 저는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지수야, 여기 전화기가 영 신통치 않다. 기술자 좀 불러다오. 네 목소리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구나. 아빠, 제가 지난번에 서비스 센터에 물어봤는데요. 거기가 산속이라 선로가 노후되어서 그렇대요. 공사하려면 몇 달 걸린다는데 어쩌죠? 급한 용건은 제가 이장님 통해서 다 전달받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오히려 잘 됐죠 뭐. 세상 시끄러운 소식 안 듣고 푹 쉬시라는 뜻인가 봐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명랑했고 걱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상냥함에 취해 제가 갇혀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딸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하며 흐뭇해할 뿐이었지요. 사건의 발단은 요양생활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으슬으슬 춥더니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수에게 연락할까 하다가 바쁜 아이 걱정시키기 싫어 혼자 읍내병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 나오는데 버스 시간까지 1시간이나 남았더군요. 찬바람을 피할 곳을 찾다가 병원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골동품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향. 예술의 향기라. 촌스러운 듯하면서도 정겨운 간판 이름이었습니다. 주인장인 최 사장은 저와 30년 지기로 제 무명 시절부터 제 그릇을 알아봐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최 사장 얼굴이나 보고 차나 한 잔 얻어 마실 요량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던 찰나 쇼윈도 너머 진열장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백자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순백의 달 항아리였습니다. 제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형태의 항아리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낙관이 찍혀있는 것이 보이는데 느낌이 끔찍하게 낯설었습니다. 도자기는 빚은 사람의 숨결을 담습니다. 제 달 항아리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헌데 저 물건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플라스틱 그릇처럼 번들거리는 유약의 광택이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선의 흐름도 뚝뚝 끊겨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런 졸작을 만든 적이 있었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에 안쪽에서 안경을 고쳐 쓴 최 사장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박 선생님 아니십니까? 최 사장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강원도 산골로 요양 가셨다더니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최 사장, 오랜만일세. 감기 기운 때문에 병원 좀 다녀오는 길이야. 그나저나 자네 가게는 여전히 물건이 좋구먼.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작품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저기 진열된 거 선생님 신작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신작이라니. 저는 요양지에 내려온 뒤로 흙을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굳을까봐 산책로의 황토를 조금 주무른 게 전부였습니다. 신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저 달 항아리 말인가? 네, 따님이 지난달에 내놓은 물건이지요. 선생님이 요양 가서 무료함을 달래시려고 심심풀이로 만드신 습작이라던데요. 따님이 직접 갤러리 통해서 물건을 풀더라고요. 내 딸이 지수가 그랬다고? 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선생님 스타일이 좀 변하신 것 같아서요. 예전에 그 묵직한 맛보다는 좀 더 뭐랄까 가볍고 현대적인 느낌이 나서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최 사장의 말이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최 사장, 미안하지만 저 항아리 좀 꺼내봐주게. 내가 좀 자세히 봐야겠네. 제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읽었는지 최 사장은 의아해하면서도 항아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낙관. 박영촌. 제 낙관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를 만져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흙의 입자가 달랐습니다. 제가 쓰는 산청토가 아니라 싸구려 조합토였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닐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낙관도 확실하고 따님이 보증서까지 써줬는데. 아니야, 난 이런 쓰레기를 만든 적이 없어. 최 사장, 자네 도자기 밥 먹은 지 몇 년인가? 이걸 보고도 모르겠나? 이 유약 발림을 보게. 기포가 다 올라와 있지 않나? 이건 가마 온도를 못 맞춰서 억지로 강을 낸 거야. 제 호통에 최 사장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따님이 워낙 자신 있게 내놓길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수가, 내 딸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김서방이? 아니, 그 착한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 버리라고 내놓은 실패작들을 아까워서 다듬어 판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실패작이라기엔 너무나 좋았겠습니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든 가짜였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혼란을 대변하듯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닐세,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어. 네, 오늘 본 것은 자네만 알고 있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어. 저는 최 사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택시 승강장으로 달렸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싶었지만 만약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택시! 서울로 갑시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택시는 서울 평창동, 제 본가이자 작업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대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불이 켜져 있어? 본체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마당 구석, 가마가 있는 지하실 작업장 쪽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문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녹슨 쇳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낯선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윙윙 치익. 그것은 제가 평생 들어온 물레의 웅장한 회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나 들릴 법한 고속 모터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강제로 말리는 열풍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냄새. 비에 젖은 흙내음 사이로 역한 화학약품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신성해야 할 제 작업실에서 담배 냄새라니요? 저는 담배 연기가 흙에 배는 것을 끔찍히 싫어해 제자들에게도 금연을 시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과 빗물로 미끄러웠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 작업실은 더 이상 예술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끔찍한 공장이었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서너 명의 앳된 청년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흙투성이가 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계를 돌리듯 쉴 새 없이 흙을 반죽하고 모양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굽기 전에 도자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야, 빨리빨리 안 해? 물량 밀렸다고!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업실 중앙, 커다란 테이블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남자. 한 손에는 담배를, 다른 한 손에는 장부를 들고 인부들을 닥달하고 있는 그 남자. 바로 제 사위 김태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말수 적고 순박해서 제 눈도 못 마주치던 김서방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악덕 공장장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3번. 위약 더 두껍게 바르라고 했잖아. 이씨,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버님 스타일은 투박한 맛이라고. 그렇게 매끈하게 빼면 가짜인 거 다 티나잖아. 다시 해. 인부 하나가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반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 흙이 너무 질어서요. 건조가 안 돼서 자꾸 갈라지는데요. 김서방이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소리쳤습니다. 이어진 그의 말은 제 70평생 쌓아온 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수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게 구네. 본드 섞어. 갈라진 틈은 본드로 메꾸고 그 위에 유약 덮으면 감쪽 같으니까. 응? 누가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냐? 그냥 박영촌 이름값 보고 사는 호구들인데. 그래도 명장님 작품인데 본드는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오늘까지 50개 못 맞추면 니들 일당 없는 줄 알아? 빨리빨리 안 움직여? 본드? 본드라니. 흙이 갈라지면 다시 반죽해서 빚는 것이 도예의 기본이거늘 갈라진 틈을 본드로 메꾸고 눈속임으로 유약을 발라 팔아먹다니. 저놈들은 지금 도자기를 빚는 게 아니라 사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쪽 구석, 한 청년이 제 낙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 구워진 가짜 도자기 바닥에 제 이름 석자를 꽝꽝 서류에 도장 찍듯 무심하게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나 다름없는 그 이름이 쓰레기에 박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살이에 가까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젖은 우비를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고쳐잡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쿵쿵 밟으며 내려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지하실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들아, 지금 내 집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게냐? 제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작업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작업실 안의 모든 동작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돌아가던 모터 소리도, 인부들의 손길도, 자욱하던 연기도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김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들고 있던 장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장인어른? 그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인부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김서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놈이 사람 새끼냐? 내가 너를 자식처럼 믿고 맡겼는데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아 가짜를 만들어 팔아. 그것도 본드를 섞어서. 아버님, 그게 아니라. 닥쳐라. 네 놈이 감히 내 예수를 모욕해. 내 딸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네 놈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저는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지팡이가 김서방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신감을, 이 처참함을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다. 내 이름이, 내 평생이 너 때문에 똥창에 처박혔어. 다시 한번 지팡이를 들어올리는 제 손은 분노로, 아니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김서방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치켜든 제 팔은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놈의 머리통을 내려쳐야 마땅했지만 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위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말해라. 변명이라도 해보라 말이다. 네 놈이 어찌 나한테, 어찌 지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김서방이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아버님, 장인어른,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하지만 제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아셔야 할 진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실? 가짜를 만들어 파는 놈 입에서 진실이라니. 더 들을 것도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자. 제가 발을 빼려 하자 김서방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 가면 그 사람은 빠져나갑니다. 아버님, 제발 이 녹음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 들으시고 나서 저를 죽이시든 감옥에 보내시든 하십시오. 소원입니다. 김서방은 흙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치익하는 기계적인 잡음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다고 믿었던 제 딸,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제가 알던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야, 김태영,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오늘 물량 50개 못 맞추면 네 어머니 수술비 입금 안 한다고 했지? 그 늙은이 이름값 떨어지기 전에 한탕이라도 더 당겨야 할 거 아니야. 굼벵이처럼 굴지 말고 빨리빨리 찍어내란 말이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늙은이? 한탕? 이게 지금 내 딸 지수가 하는 말이 맞나?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흙에 본드까지 썩는 건 너무 위험해. 아버님이 평생 어떻게 지켜온 이름인데. 나중에 알게 되시면 쓰러지실 거야. 시끄러워. 아버님 아주 효자 나셨네. 야, 너 착각하지 마. 그 영감이랑 내가 피 한 방울 섞였니? 어차피 고아인 척 연기해서 들어온 남이야. 내가 그 비위 맞추느라 1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밥 차려주고 냄새나는 어깨 주물러주고. 내가 자원봉사자인 줄 알아? 죽기 전에 쪽 빨아먹어야 내 보상 심리가 채워질 거 아니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뒤에 있던 작업 테이블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녹음은 잔인하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아니 그 산골집에 전화해서 수면제 더 먹이라고 해. 영감탱이 정신 맑아져서 기어 내려오면 골치 아프니까. 너 똑바로 들어? 이번 경매까지만 잘 넘기면 네 빚 다 갚아주고 네 어머니 병원비 정산해주고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악역이나 잘해. 착한 딸은 끝까지 내가 할 거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하실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착한 딸은 끝까지 내가 할 거니까 라는 지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자 김서방이 얼른 일어나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게 다 사실인가? 지수가, 내 딸 지수가 시킨 일인가? 김서방은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어머니는 말기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없어 사채까지 쓴 상황이었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접근한 것이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그의 빚을 일부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 결혼을 제안했고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성실하고 우직한 사위 역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인어른을 속인다는 게 괴로웠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아니 그 악마 같은 여자는 제 약점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머니 치료비를 끊겠다고, 사채업자들에게 제 위치를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멀었구나. 사람을 보는 눈이 멀어서 내 집에 뱀을 들이고 그 뱀에게 내 살점을 떼어 먹였구나. 아버님께서 요양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왜 그렇게 말렸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요양지가 아니라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지수 씨가 그 동네 이장과 짜고 아버님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전화선을 고장낸 것도, 아버님 드시는 영양제에 수면제를 섞은 것도 다
그 여자가 시킨 짓입니다. 수면제. 어쩐지 강원도에 내려간 뒤로 낮에도 몽롱하고 잠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게 다 약기운이었다니. 딸이 주는 약이라 꼬박꼬박 받아먹었던 제가 한심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으련. 분노는 이제 김서방이 아닌 서울 어딘가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지수를 향했습니다. 김서방도 공범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녀석은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핑계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앞에 엎드려 흘리는 이 눈물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아이는 오로지 탐욕뿐이었습니다. 저를 아버지로 본 것이 아니라 죽어서 돈을 남겨줄 숙주로만 본 것입니다. 김서방, 고개를 들게. 김서방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경매 언제라고 했지? 내일, 아니 오늘 저녁입니다. 인사동 갤러리에서 VIP 초청 자선 경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가짜들을 아버님의 마지막 유작급 명작이라며 팔아치우고 그 돈 챙겨서 해외로 뜰 생각입니다. 비행기표까지 다 예매해뒀습니다. 그래,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자네, 내 말 똑바로 듣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약 딴 마음을 품거나 도망칠 생각을 한다면 자네도 자네 어머니도 이 세상에서 무사하지 못할 걸세.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 김서방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이 지옥 같은 짓은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벌해 주십시오. 좋아. 경찰에는 아직 신고하지 않는다. 법의 심판은 그 다음이야. 나는 그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명예와 돈을 먼저 박살낼 것이다. 공개절인 장애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말이다. 저는 김서방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원본,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가짜 장부, 자네가 지수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 그리고 오늘 저녁 경매장에는 평소처럼 이 가짜들을 진열해도. 네? 이 가짜들을 말씀입니까? 하지만 아버님, 그래. 그 가짜들이야말로 최고의 증거니까. 지수가 아무 의심 없이 무대 위에 설 수 있게 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가장 아픈 법이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은 다 돌려보내. 입단속 철저히 시키고. 날이 밝으면 자네는 갤러리로 가서 지수 비위를 맞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결전의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인사동의 갤러리는 화려한 조명과 꽃,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컬렉터들이 속속들이 도착했고 입구에는 박영촌 명장 신작 특별 자선경매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2층, VIP 룸 옆에 작은 창고방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을 감추고 단아함과 슬픔을 강조한 차림새였지요. 그녀는 입장하는 손님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는 지금 강원도 산골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시면서도 끝까지 흙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자 객석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쉬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굳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라고요. 여기 있는 이 도자기들은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술혼을 불태워 만든 유작과도 같은 작품들입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조차도 진실을 몰랐다면 속아 넘어갔을 만큼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지수는 우아한 손짓으로 첫 번째 경매 물품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습니다. 자, 박명장님의 혼이 담긴 대작 백자 달 항아리 고독입니다. 시작가 5천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천! 7천!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1억 원을 호가하자 지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탐욕. 그것은 그녀의 얼굴을 뒤덮은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경매가가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던 순간 저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김서방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배전반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종전인가?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당황하는 사이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스피커를 찢을 듯이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 김서방의 휴대폰에 담겨있던 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야, 그 늙은이 죽기 전에 한탕이라도 더 당겨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고아인 척 연기해서 들어온 남이야.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지수의 목소리만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쪽 빨아먹어야 내 보상 심리가 채워질 거 아냐. 가짜 도자기 더 빨리 찍어내란 말이야. 본드를 섞든 뭘 하든 빨리 만들어. 어둠 속에서 지수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꺼! 당장 끄라고! 방송실 뭐 하는 거야? 김태영! 당신 미쳤어?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영감탱이 수면제 더 먹여. 정신 맑아져서 기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수면제라니. 가짜 도자기? 수근거림은 곧 분노 섞인 고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다시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닌 2층 계단을 비췄습니다. 저는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 대신 쇠망치를 든 채 계단참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서슬퍼런 눈빛으로 지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뚜벅, 뚜벅. 제 구두 소리가 갤러리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처박혀 약에 취해 있어야 할 늙은이가 망치를 들고 자신의 가장 화려한 무대에 난입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이거 다 오해예요. 조작된 거예요. 김서방 저 인간이 돈 욕심에 꾸민 짓이라고요. 저 좀 믿어주세요. 네? 끝까지 남 탓, 끝까지 거짓말. 저는 지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향해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께 이런 주태를 보여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경매대 위에 올려진 백자 달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제 딸이 이 도자기의 이름을 고독이라고 붙였더군요.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도자기의 진짜 이름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라 자처하는 저 여자 이름은 거짓입니다.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닥쳐라. 내가 눈이 멀어 너 같은 걸 가족으로 들인 게 내 인생 유일한 오점이자 실수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네가 내 사위에게 본드칠을 시키는 것을. 저는 들고 있던 망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는 가짜 도자기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다. 이것은 쓰레기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박살났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진열되어 있던 다른 도자기들, 희망, 사랑 따위의 이름이 붙은 가짜들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도자기들은 형편없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단면에서 김서방이 미처 숨기지 못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본드 자국, 기계로 찍어낸 균일한 두께, 그것은 명백한 가짜의 증거였습니다. 저거 봐, 본드 자국이야.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를 팔아서 사기를 쳐? 모든 도자기가 가루가 된 후 저는 망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걸까요? 그녀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다 가짜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외로워서 날 이용한 건 당신이잖아. 늙어서 수발 들어줄 사람 필요하니까 나 입양한 거잖아. 내가 받은 거라곤 흙먼지랑 당신 노인 냄새밖에 없는데 보상 좀 받는 게 뭐 어때서? 보상? 남들은 아버지가 명장이라고 부러워하지만 난 뭐였어? 당신 비서? 당신 하녀?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었어. 돈 좀 챙겨서 떠나려던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지독한 이기심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외로움 달래줄 도구로 여겼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여겼는데 너에게는 내가 그저 돈줄이었을 뿐이구나.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파양 신청서와 고소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보자꾸나. 파양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내 유산은 흙먼지 한 톨도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넌 그저 내 집에 침입한 사기꾼일 뿐이야.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들을 지수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태영, 너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지수는 수갑에 채워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발악했습니다. 그녀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전 봉사활동 현장에서 보았던 그녀의 맑은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요? 갤러리에는 저와 김서방, 그리고 충격에 빠진 손님들만 남았습니다. 김서방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형 씨, 당신도 서로 가셔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서방이 연행되려는 찰나 제가 경찰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찔러 넣었습니다. 아버님, 자네 어머니 수술비일세. 내가 병원 원무과에 직접 연락해두었네. 죄는 미워도 아픈 노인네가 무슨 죄가 있겠나. 수술 잘 받으시라고 전해드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서방마저 떠나고 저는 텅 빈 갤러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날카로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어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픔은 진짜였으니까요. 가짜 가족, 가짜 행복, 가짜 작품들. 모든 거추장스러운 껍데기가 깨져버린 지금에야 비로소 제가 서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도 반성문 한 장 쓰지 않고 억울하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서방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김서방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평생 제 곁에서 가마에 불을 떼며 속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받아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문전박대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아버님 작업실 마당이라도 쓸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업실 한 구석, 예전에 김서방이 앉아서 흙을 반죽하던 작은 의자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죗값을 다 털어내고 진짜 흙을 만질 준비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때는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는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